사람은 공간에서 태어나 다시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애 최초의 공간인 어머니의 뱃속부터 우리의 생은 시작을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자 우리나라 현대 건축을 이끌어 가셨던 고 김수근 선생님은 항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쾌적한 공간을 어머니 뱃속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의 어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짓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집 짓기를 시작했을까요? 또 그 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집이 되기까지 어떤 변화를 겪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민경식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수렵과 채집이 일상이던 그 시대 빙하기에 가장 좋은 사냥감은 바로 맘모스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궁한 겨울에 피하 지방이 두둑한 맘모스 한 마리만 잡으면은 10사람의 배를 몇 개월 동안이나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맘모스의 고기와 내장과 뼈를 맛있게 먹었지만 거대한 이빨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없고 주변에 지천으로 버려진 채 뒹굴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맘모스 사냥꾼들이 이걸 보고는 땅에 구멍을 좀 파고 이빨을 기둥처럼 이제 세워서 움집을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지금 같은 건축물은 출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를 변화시킨 건 지구의 기후 변화였습니다. 빙하 시대가 끝났고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물이 잘 자라고 벌레, 물고기, 동물의 숫자도 늘어났고 또 추위 속에 갇혀 살던 인류의 생활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됐겠죠. 이때 인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는 토기고 또 하나는 간석기입니다. 점토를 구운 토기를 발명해서 식생활에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취사도 가능하게 된 거죠. 당시에 유일한 도구라고는 뗀 석기밖에 없었겠죠. 그걸로 뼈를 부러뜨리거나 사냥감의 머리통을 때려 죽이는 것이 주된 용도가 됩니다. 가늘고 뾰족하면서 이제 고정 칼이 만들어져서 사냥감을 이제 찔러 죽이는 창용도로도 쓰이고 나무나 뼈를 깎아내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끝이 날카로워도 두꺼운 나무를 벌목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점을 극복하고자 발명한 것이 간석기입니다. 부드러운 돌을 숫돌로 이제 쓱쓱 연마를 해서 칼끝은 뾰족하고 날카롭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두툼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간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를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지 한 2000년이 흐르면서 벼, 보리를 재배하는 농경과 또 소와 양을 키우는 목축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계절이 변할 때마다 사냥감을 쫓아서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농업 덕택에 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탄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인류는 임시 거처인 움막이 아닌 집다운 집을 짓는데 그게 바로 움집입니다. 움집의 움은 이제 움폭 파인 구덩이, 움을 파고 지은 집이란 뜻이죠. 자, 움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움집은 햇볕이 잘 들도록 남향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선 땅을 한 1.5m 정도 깊이를 파냅니다. 석가래에 의지해서 나뭇가지, 넝쿨 등을 엮고 그 위에 풀잎과 흙을 이렇게 덮어서 움집을 지었습니다. 땅을 파서 지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 한가운데는 음식도 조리하고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 피우는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허나 역시 비바람 등 자연에는 아직도 취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집으로 엮은 이형을 만들어서 지붕을 얹은 초가집을 짓게 됐습니다. 움집과 초가집은 지붕이 지피나 나무 껍질로 만들어져 비와 눈을 맞으면 아무래도 잘 썩게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새로 바꾸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들은 기와를 부어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초가집보다 기와집이 왜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기와는 벌써 평당 한 600kg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 기와 지붕을 버티게 하려면 그만큼 나무 기둥도 굵어야 되겠죠. 또 기둥뿐만 아니고 주춧돌과 기단부도 아마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참흙으로 만든 검은색 기와를 많이 썼지만은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푸른 유약을 발라서 청기와로 지붕을 만들기도 했는데, 또 이런 기와집에는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인 누마루가 있었습니다. 주로 양반집에 이제 사랑채에 설치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집안의 남자 주인이 항문을 하거나 뭐 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상대하던 장소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유럽의 집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돌과 벽돌이 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돌과 벽돌로 벽을 쌓아 올리고 그 벽 위에 지붕을 떠받치는 튼튼한 집을 만들었는데, 벽을 주로 쓰는 유럽의 건축물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벽 자체가 모든 하중 무게를 받쳐야 되고 또 튼튼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창을 크게 널찍널찍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햇볕을 두려워해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니까 창문을 안 낼 수는 없었죠. 유럽의 돌이나 벽돌로 지은 집들은 가로폭을 줄이고 대신 세로로 높은 길쭉한 창을 이제 만들게 되는 집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의 창문이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뭐 세금 문제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는데 그중 하나가 창문세입니다. 그 당시에 창문을 내려면 유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리가 거의 보석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집도 있고 유리를 많이 쓰는 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소득이나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해서 창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럽에 비해서 절대 강수량도 많고 또 비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집안도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였기 때문에 가볍고 또 건물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돌벽이 아닌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있는 나무 사이사이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창문을 원하는 대로 넓게 낼 수 있어서 유럽의 창보다는 아주 쉽게 창 또 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한지가 발달을 해 있어서 창문의 무게를 또 가볍게 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시사철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돌판이 데워지면 이제 방이 따뜻하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아궁이의 불에 가까운 것을 아랫목이라고 했고 또 저 위쪽에 있는 것을 윗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은 항상 좀 많이 따뜻했고 윗목은 조금 차고 추웠습니다. 아랫목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윗목으로 가고 또 윗목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데워서 올라가는 공기의 순환을 이용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아궁이 위를 부뚜막을 만들어서 가마솥을 걸어두고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한옥이 밀집한 동네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다행히 아직 서울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북촌이라고 하는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작은 한옥들이 모여서 골목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촌은 조선시대 때부터 쓴 지명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왕족과 권세 높은 양반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촌의 한옥이 고관대작들이 살던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촌 일대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20년대 후반부터 한 1930년대 정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0년 남짓 채 되지 않은 근대식 한옥마을입니다. 누가 왜 이 일대를 이러한 근대식 한옥마을로 개발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보면은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있었습니다. 1926년에 지어진.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일본은 남촌, 북촌 가릴 것 없이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집 없는 조선인들도 북촌에서 살 수가 없게 되고 한양에서도 살 수가 없게 돼서
한양 도성을 떠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마냥 두고 이제 볼 수 없었던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세권 선생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이자 한편으로는 건축가 역할도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 많은 경성에서 집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고는 건양사라는 건설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권 선생은 후에 엄청난 부동산 갑부가 됐고 또 그 당시에 경성 건축왕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제 한양 도성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일본식 주택 적상 가옥이 서울 도심을 장악하자 정세권 선생의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경성조차가 다 일본이 될 것 같은 염려가 아주 심각해지신 거죠. 조선인들이 한양에 다시 머무를 수 있도록 조선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익선동의 어느 땅이 매물로 나옵니다. 왕실 종친이 대대로 살던 누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누동궁 터가 약 한 2,500평 정도의 땅이었는데 이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정세권 선생은 이 땅을 매입합니다. 당시 1920년대 경성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집이 있었습니다. 조선식 주택인 한옥,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일본식 주택, 서양식 혼합주택인 문화주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가장 문화주택이 아무래도 새로운 서양 혼합주택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권 선생은 한옥을 선택해서 익선동에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누동궁 터를 여러 개로 쪼개서 작은 평수로 나눈 다음에 도시형 개량 한옥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익선동 내에 한옥 68채의 단지를 세워서 익선동 166번지의 한옥 마을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대규모의 한옥 단지를 만들면서도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옥에는 유리나 타일 등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유리나 타일 등의 재료도 사용을 했고 집으로 둘러싸여 있는 디귿자 형태나 미음자 모양으로 된 마당을 갖고 있는 도시형 한옥 구조로 통일성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집을 사려면 이제 목돈이 필요한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세운 은행에서는 조선인들의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전혀 해주질 않았습니다. 중류 이하의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할부 판매 제도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연 단위나 월 단위로 나눠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살 수 있는 한옥 마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세권이 개발한 경성의 한옥의 수는 무려 약 6천여 채에 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건축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재산으로 정세권 선생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는 1920년대에 항일단체인 신간회 등을 후원하셨습니다. 또 독립운동도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조선 어학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을 도우시고자 화동에 32평 대지를 구입해서 2층 양옥을 짓고 조선 어학회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에 이 조선 어학회를 지원했던 일이 문제가 돼서 추옥을 당하셨고 또 모진 고문도 받으시고 소유하고 있던 뚝섬의 대규모 토지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촌과 익선동 등등에 방문하실 때는 왜 이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되어 오고 지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 윈스턴 처칠의 명언이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다시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더 나은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